자,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가족 중심 서비스를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 중심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뒤에 이제 ICF를 배울 텐데요. 이 ICF의 개념에도 이제 적용이 되는 개념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핵심 단어. 가족 중심 서비스 생태학적 이론 MPOC. 자, 가족 중심 서비스는 미국에서 장애 아동의 조기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철학으로 장애 아동과 가족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 전달을 위하여 최적의 접근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가족 중심 서비스는 가족 중심의 케어, 가족 중심의 중재, 가족 중심의 훈련 등의 용어와 유사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가족 중심 서비스는 가족 구성원의 신체 또는 정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가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역할을 인식한 철학을 의미한다. 가족 중심 서비스는 장애 아동과 가족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가치, 태도, 접근법을 모두 포함하는데요. 칼 로저스라는 분이 장애 아동 가족과 함께하는 접근법이라는 제안에서부터 가족 중심 접근법에 대한 개념이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1940년대에 이후 1960년대 중반에 아동 건강관리협회의 설립과 함께 가족 중심의 치료에 대한 접근이 시작됐고요. 30년 동안 많은 단체 연구자들이 장애 아동과 그 가족들에게 제공되어야 되는 서비스 개념을 제안하고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되게 권위주의적인 치료 개념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뒤에 가면서 협력적인 관계 치료로 점차적으로 이런 개념들이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자, 1990년대 같은 경우에는 가족 중심 접근법은 소아 재활에서 최적의 훈련을 제공하는 서비스 접근법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20년 이상 다양한 방법으로 효과성이 검증되어 왔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가족 중심 서비스는 부모의 치료 참여도를 높이고 자녀를 돌보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강화할 뿐 아니라 부모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치료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자, 배경. 이 재활 패러다임이 사실은 어때요? 이제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의 변화인 거죠.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구조의 발달과 같은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장애에 대한 인식의 변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권과도 관련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적인 영역에서 운동 발달 이론이 처음에 어땠어요? 신경 성숙계 이론에서 사실은 이제 뇌 발달에 대한 운동 조절 이론이 있었다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환경과 과제와 아동 간의 어떤 기능의 발달 이런 것들이 이 운동 발달 이론 자체가 이제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치료 영역에서도 변화가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반사 계급적 운동 발달 이론을 배경으로 치료적 접근이 이루어졌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신체 손상에 대한 재활만 그러니까 손상에 대해만 그냥 집중해서 막 보는 거야. 근데 그 모델 자체가 뭐예요? 신경계 성숙과 자극에 대한 반사에 의해서 운동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이론이므로 중추신경계 손상을 포함한 감각 입력과 운동신경 손상에 초점을 두고 재활을 실시했어. 근데 이 배경적인 요인이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굉장히 다양한 시스템이 서로 변수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그런 동쪽 체계 이론이 좀 더 신뢰를 받으면서 재활의 패러다임들 변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재활 패러다임이 소아 물리치료 영역에서도 이제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동 중심의 재활 서비스에서 아이 하나, 환자 하나가 아니라 아동의 가장 주된 환경인 가족 중심의 재활 서비스로 이동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생태학적 이론을 봅시다. 그래서 가족 중심 서비스를 지지하는 이론은 인간 발달의 생태학적 이론이라는 거죠. 이걸 설명할 때 자주 비교되는 예가 러시아 전통 인형 마트로시카. 그래서 어때요? 마트로시카는 다산과 다복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때요? 모양은 똑같아. 근데 크기만 달라. 그래서 막 열면 또 나오고, 열면 또 나오고, 열면 또 나오고, 막 이런 인형 있잖아요. 그게 이제 러시아 전통 인형 마트로시카인데요. 이 인형과 같이 한 개인도 여러 체계들에 의해서 겹겹이 둘러싸여 있는데, 이런 체계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인간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개인, 아동의 개인이라는 이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체계가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인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인간이 발달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요소고 또 그런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사용을 할 때 과거에는 이제 반사와 그런
뇌의 계층적인, 계급적인 모델이 중요한 운동 발달 이론으로 받아들여졌는데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요인들을 포함한 연구들이 매우 드물었어요. 하지만 현재는 동적 체계 모델이 운동 발달의 대표적 이론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다양한 주변 환경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해지게 되었다.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하면서 이제 어, 그 아이가 뭐 치료적인 거에만 매달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환경에 대한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들이 입증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인간 발달의 생태학적 체계에서 개인과 가족, 학교 또래 집단, 지역사회, 문화 이런 식으로 이제 체계가 이게 다 체계예요. 개인, 가족 이런 게 다 체계거든요. 이 체계들이 사실은 인간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운동 발달은 이론은 어때요? 반사 계급 이론에서 동적 체계 이론으로 변화했다는 거죠. 그래서 통제의 주체는 치료사, 의사, 사회복지사였는데 이제 통제의 주체는 누구예요? 당사자지, 당사자. 자, 사회적 역할은 어떨까요? 환자였는데 이제 수요자로 바뀌었어. 문제의 위치는 개인에서 환경 안으로 가고 문제의 정의는 신체적 손상, 직업기술의 결여, 굉장히 개인적이죠. 근데 문제의 저기는 이제 이 사람이 돌아다니는 이 환경인 건축물, 아니면 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그런 장애를 오히려 문제로 정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패러다임의 사고는 뭐예요? 재활 치료적인 패러다임이었다면 이제는 이 사람이 얼마나 자립적인 생활을 하느냐에 대한 패러다임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기능과 아동의 운동 기능에서 이 그 팔리사노 그 발렛이라는 2000년의 연구를 보면 뇌성마비 아동의 재활에서 가족 기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물리치료사들이 뇌성마비 아동에게 예후를 어떻게 하면 개선시킬 수 있을까 이런 정보를 제공하고 현실적으로 성취 가능한 목표에 맞는 중재 계획을 수립하고자 이제 이렇게 다별량 모델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이 모델에 따르면 뇌성마비 아동의 선천적인 손상이 아동의 기본적인 운동 능력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추가적으로 아동의 성격과 특성에 따라 2차적인 손상의 정도가 결정되면서 운동 능력의 변화에 영향을 준다고 했어요. 또한 가족의 생태학적 환경도 뇌성마비 아동의 운동 능력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했어요. 가족 환경 중에서 인구학적 특성에서는 가난한 환경이 아이 운동 발달에 영향을 많이 준다. 가난한 환경에서는 왜냐하면 다양한 놀이 환경을 만들어줄 수 없고 스스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어렵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뇌성마비 아동의 운동 기능 변화에 대한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보면은 처음에 이제 일차적 손상이 있겠죠. 그거에 대해 신체적인 이제 특성이 있겠죠. 그쵸? 그러면 이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2차적인 손상과 관련 특성들도 나타나면서 또한 기본적 운동력의 변화에 영향을 줍니다. 자, 또 영향을 주는 게 뭐가 있죠? 성격 특성이 있겠죠. 성격 특성은 후천적인 어떤 부분들에 대한 이제 2차적 손상에 영향을 주고요. 자, 가족 생태가 또 있다는 거죠. 가족 생태로 인해서 기본적인 운동 능력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래 활동과 참여로 가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성격 특성이 2차, 가족 생태, 보건 의료 이런 식으로 되고 또 1차 손상은 또 보건 의료 서비스, 2차적 손상 관련 특성, 기본적인 운동 투수의 변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리고 1차적인 손상은 또 어때요? 2차적 손상과 이렇게 영향을 주면서 보건 의료 서비스에 서로 인터액션을 하고 또 가족 생태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사실은 활동과 참여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래서 이 실선은 처음 제안한 모형이고 점선은 좀 더 확정된 모델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활동과 참여라는 건 결국에는 뭐예요? 사회성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성은 뭐예요? 사회적인 배경, 그쵸? 그런 것들로 이제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규정하기도 하는데 음, 뭐 그런 변화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예전에는 인권이 발달하기 전에는 장애가 생기면 집안에만 머물러 있고 사회 참여를 거의 안 했잖아요. 근데 인권의 개념이 이제 대두가 되면서 그 아이가 이 집안에서 하는 것과 실제로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의 차이가 또 생기고 그런 것들이 또 비교가 가능해지면서 그럼 이 사람이 정말 장애라고 하는 영역이 그 사람 스스로 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사회적으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립도가 있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또 달리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가족 환경이 아이들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예가 있습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아이를 공중에서 흔들거나 격렬하게 발을 튕기면서 놀아주는 적극적인 자극을 많이 준대요. 그리고 깨어있을 때도 주로 앉혀놓거나 세워놓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러한 자극은 아이에게 자세 조절에 대한 경험을 줘 운동 발달을 촉진하게 된다. 아시아계 미국인은 같은 미국이라도 아시아계 미국인은 아이를 엎드려 놓거나 세워놓는 것보다는 바로 누워놓는 것을 선호하고 비교적 조용히 양육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양육된 아이들은 조기에 스스로 움직임이 나타나는 경우가 없고 전반적으로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그래서 가족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족 구성원들이 친척이나 친구들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스트레스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아동에 대한 가족의 기대와 선택을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자, 국내 현황은 어떻습니까? 국내에서 가족 중심 서비스에 대한 인식은 아직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다만 특수교육과 장애인 복지 영역에서 가족 지원의 형태로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장애 아동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을 강화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자, 2007년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는 결국 장애인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가족 지원이 특별하게 이제 서비스로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국내에서의 가족 지원은 상담과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공기관은 특수교육기관,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이고요. 가족 지원의 방식은 개별 상담을 해서 가족 기능의 어려움을 또 파악을 해서 필요한 자공을 재원해주는 방식이나 스스로의 자조 집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전문가 교육을 통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등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국내에서도 가족 중심 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확산되어 좀 더 효율적인 재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인권에 대해서, 사실은 결국에는 장애가 있다는 것은 인권에 대한 차별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말 인권을 잘 영유하면서도, 향유하면서도 다른 사람과 잘 지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들을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 아동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뿐만 아니라 아동이라는 취약성으로 인해서 더욱 인권 침해 우려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장애 아동한테 흔히 발생될 수 있는 인권 문제는 교육 평등의 문제. 장애가 있기 때문에 학교 입학하는 걸 제한을 받게 될 수도 있고, 적합한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할 수도 있고, 학교 내에서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애들이 다르니까 왕따를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충분히 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인권 문제에 해당이 되고요. 또 하나는 소아치료실 내에서 얘는 좀 치료하기 쉬워. 뭐 얘는 치료하면 금방 효과가 나. 그래서 치료사가 임의로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선별적으로 선택하는 것도 인권 침해에 해당되는 예고요. 자, 두 번째는 자유의 문제. 아동 스스로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의견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 부모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하든가. 근데 사실은 이게 어, 쉽지 않은 거죠, 사실.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것들에 대해서 장애 아동이 거의 이제, 음, 여러분과 같은 약간 중량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나중에 자라서 말하자면, 어, 선생님들이 정말 치료를 잘해서 아이들이 잘 쓰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나이가 들면 이제 늙고, 아무리 장애가 있더라도 그 아이는 나이가 들어도 젊어지는 거죠. 아기 때 치료했다 하면. 그러면 사실은 부양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도와주는 것 같지만 나중에 아이들이 선생님들을 도와줄 수도 있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아이의 어떤 우선순위를 결정하거나 선별적으로 선택하지 마시고 아이 한 명 한 명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치료에 임해 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자유의 문제. 장애 아동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되며 의사결정이 힘들어. 부모 같은 대리인이 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자, 두 번째. 자, 음, 가족 중심 서비스의 전제를 보겠습니다. 가족 중심 서비스는, 결론적으로는 성장하는 가족이 되는 거죠. 자율적인 의사 결정을 위해서 가족의 권리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 아이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모두 가족 구성원의 강점과 자원 욕구를 고려해서 가족이 아동에게 바라는 욕구를 중심으로 접근해서 서비스 제공자와 부모 간의 좋은 관계성을 가지고 부모가 아이를 위한 서비스의 모든 면에 항상 참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단지 교육하거나 지도, 나는 선생님한테 맡겼는데 선생님 알아서 하세요. 선생님 알아서 걸리세요. 이거 아니라는 거죠. 아동에 대한 전문가의 한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등한 위치에서 아동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자, 가족과 부모는 아이의 최상의 상태를 알고 있고 항상 아이를 위한 최선을 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은 결국에 그 아이의 능력과 욕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가죠. 그렇죠? 그래서 그 가족 간에 서로 신뢰하면서 어떤 전문가적인 영역에 대해서 쉽사리 이렇게 파고들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치료사 입장에서 자신의 전문적인 영역에서 판단한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가족에게 알려주고 가장 적절한 치료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을 하죠. 하지만 결정은 누가 해요? 가족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과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족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반영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아이의 관리와 책임은 가족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치료 옵션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가족의 권리이다. 자, 세 번째로 아이의 이상적인 기능은 가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사회 배경 내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 정말 잘 지원해주고, 그쵸? 그럴 때에는 아이의 이상적인 기능이 나타난다. 자, 수행 모델이 있습니다. 가족 중심 서비스를 실행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가족 전문가 협력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형은 치료사는 가족을 동등한 입장에서 존중하고 아동에 대한 전문가로서 인정하면서 재활의 모든 과정에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재를 진행하는 방법이다. 자, 이 모델은 세 가지 주요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가족 고유의 욕구. 아동이, 아동을 둘러싼 가족이 갖고 있는 욕구에 맞는 의미 있는 목표를 제공했을 때 목표를 성취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쵸? 두 번째, 가족의 임무 공유. 이제 중재를 우리가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공유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문가는 아동의 건강 상태, 발달 정도, 중재 방법들에 대해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가족은 어때요? 그 아이의 성격, 흥미, 강점 이런 것들을 또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가지고 있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하고 임무를 분담함으로써 결론적으로는 가족이 바라는 목표를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협력적인 과정이 참 필요한데요. 자, 첫 번째 단계는 중재에 대한 서로 합의된 목표를 결정을 해서 일단 합의가 돼야 돼요. 두 번째 단계는 가족과 전문가가 중재를 계획하는 거예요. 네. 세 번째는 중재의 실행에 참여하는 것이다. 전문가는 가족의 수행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행 방법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자, 네 번째 단계는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다. 성과를 어떻게 측정해요? 평소에 이제 뭐 휴가가 있거나 아니면 가족과 얘기해서 원래 이때 했어야 되는데 지금 해서 뭐 죄송하다. 그러면서 당신 아이는 지금 이 정도의 상태가 나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가족 중심 서비스는 이제 아동과 가족의 욕구, 선호도를 이제 보면서 일상 속에서 접근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목표에 대한 상호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계획이 공유되어져야 되고, 실행이 되어져야 되고, 아동과 가족의 성취도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결론에 어때요? 가족과 전문가 간의 양방향의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가족 중심 서비스는 특별한 치료 기법이 아니라 가족들이 재활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한 하나의 개념이고 철학이다. 따라서 치료사는 어,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했다 하더라도 서비스를 받은 가족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평가는 어때요? 그러니까 가족들에 의해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MPOC 56은 장애 아동의 부모가 자신의 자녀와 가족에게 제공된 의료 서비스에 대해 평가하도록 개발된 자기보고식 설문이다. 총 5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20문항으로 구성된 단축형도 있다. 단축형. SPOC-F, SP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서비스가 얼마나 가족 중심적인지를 스스로 평가하는 설문지로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문 내용은 MPOC-56과 비슷하다. 자, 캔차일드라는 이 사이트가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 이 캔차일드 한번 들어가 보시고 이 캔차일드라는 이 곳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가족 중심 서비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음, 자, 요 정도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아이의 어떤 그런 상태에 따라서 가정 프로그램을 계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가족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오전에는 학교에서 소변기를 위해서 소변보기 활동을 해. 그럼 보조자는 누가 돼요? 보조교사가 되는 거죠. 오후에는 손잡이가 굵은 스틱을 잡고 박자에 맞춰 타악기를 연주해요. 그럼 보조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여동생이 되는 거예요. 저녁에는 손잡이가 굵은 숟가락을 잡고 혼자서 식사하기를 하면 보조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엄마가 되는 거죠. 무릎 꿇고 앉은 자세에서 음악에 맞춰 박수치기 노래하다 그럼 누가 되는 거예요? 아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치료실에서 아이한테 그쵸? 이제 그 이런 관련한 치료적인 접근을 하죠. 그쵸? 그래서 목표일은 가정에 있는 식탁에 앉아서 두툼한 손잡이가 달린 숟가락을 가지고 10번 중 2번은 성공적으로 밥을 먹을 수 있다. 라고 중재를 이제 적어준다면 그거에 대한 실행 계획으로 선생님은 어떻게 했어요? 손가락평분에 대한 스트레칭 15초씩 5회를 실시한다. 두 개가 서로 다른 컵 5개로 옮겨서 쌓기 5회를 실시한다. 그러니까 사실 세부 실행 계획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 아동이 의사소통을 하고 싶어 하는 부분들, 그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 이제, 뭐, 소변을 본다거나, 뭐, 음악을 연주한다거나, 식사를 한다거나, 박수를 친다거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아이의 자존감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세부 실행 계획에 보면은 아동은 가정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서 15초 이상 유지할 수 있다. 만약에 목표가 이래. 그러면 사다리를 잡고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 10회씩 3세트 CC. 자, 아이한테 또 이 목표에 대한 동기부여를 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집에서도 이거와 유사한 가정 프로그램을 짜줄 수가 있고요. 자, 목표 3을 봅시다. 아동은 동생 방에서 동생의 연주에 맞추어 타악기를 두드린다. 10번 중 5번 이상 성공한다. 세부 실행 계획은 메트로놈 박자에 맞춰 손으로 북치기 2분, 3분, 2분씩 3회 실시한다. 자, 공통점은 뭐예요? 무릎 꿇고 앉은 자세에서 치료사와 양손으로 공 던지고 받기를 50회를 실시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가족 중심 케어에서 일단 마지막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가족의 지지를 얻는다는 거예요. 가족의 지지를 얻어야지만 아이가 끝내 지속 가능하게 좋아지면서 결국엔 그 가족이 모두 다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회성이고 아이들의 최종 목표는 사회 속에서 자립이라면 사실은 이런 가족 중심 케어 안에서 이 가족 또한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짐을 느끼면서 그 우울감과 힘듦, 장애 아이를 키우면서 괴로웠던 것들이 위로를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면서 사회성이 더 개발이 되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부정적인 인식이 바뀌고 그러면서
장애 아이를 바라봤을 때 부정적인 인식이 바뀌고, 그렇게 되면 그 가족이 긍정적인 가족 공동체로서 그 아이를 세워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또 가족 본인이 또 행복해지고, 그럼 그 가족은 어떻게 해요? 주변에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 식으로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가장 최소의 단위가 뭐다? 가족 단위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아동을 중심으로 해서 아동도 체계, 가족도 체계, 환경도 체계, 이런 식으로 여러 체계가 이렇게 공존하면서 실제로는 아이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을 끝까지 책임질 사람들은 가족이라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했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는 ICF를 하거든요. 보시면 이제 이 ICF가 나오는데, 이 ICF가 결국에는 이제 보면은 어 가족 중심 개념에서 사회성으로 가는, 그러니까 활동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제 참여로 나아가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사회 속에서 내가 직업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단계로 가는데, 사실은 내가 기능적인 부분을 먼저 이렇게 숙련되게 하기보다는 사회 안에서 내가 받아들여지는 어떤 그런 수용성을 더 경험을 했을 때 아이의 기능이 더 좋아진다는 거죠. 특히 장애 개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족 단위가 하나의 사회고, 이 안에서 긍정적인 피드백들이 형성이 됐을 때 사회에서 나갔을 때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나의 의사소통 능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사회 속에서 더 부드럽고 아름답게, 또 귀하게, 또 원활하게, 그런 것들을 잘 이제 유지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사회 속에서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체계화한 것이 ICF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소아치료학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좀 부족해도 사실은 내가 사회 속에서 얼마든지 자립해서 살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얻는 그런 소아 물리치료학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